안녕하세요, 청경채 여러분. 이영웅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 편으로 영화로 보는 경제 얘기 좀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빅숏이라는 영화고요. 이 영화는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떼돈을 번 사람들의 실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 자체가 이 영화의 내용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빅숏이라고 하면 빅은 말 그대로 크다, 왕창, 덩어리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숏이라는 건 금융용어인데 우리 지난번에 혹시 공매도 편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숏이 정확히 공매도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락하는데 베팅했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돈을 버는 구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이 그 경기 호황일 때 떨어지는 쪽에다 베팅을 해서 진짜 완전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2007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동산이 엄청나게 호황이었어요. 그리고 부동산과 더불어 실물 경기, 주가, 다우존스 기준으로 2만 이상이었으니까 미국 전체가 호황이었죠. 근데 이거를 금융회사에 있는 좀 괴짜 수학 천재, 보다가 이상한 게 뭔가 있는데, 이상한데, 요런 딱 그 틈을 발견하고요. 또 현장에서 굉장히 성격 괴팍한 그런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가 실제 그 현장 답사를 나갔다가 빈집들을 발견하고, 이거 뭔가 큰일 나겠는데? 이런 확신을 걸고 무려 3년을 기다린 끝에 시장이 대폭락하는데 돈을 벌게 되죠.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은 떼돈 버는 건 쉽지 않다. 만약에 이들이 공매도를 그 기간까지 연장하는 것도 엄청 힘들었을 거고요. 공매도가 아니라 숏 포지션이라고 해서 옵션을 잡았다. 그러면 날짜 좀 잘못 잡으면 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들이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2005년에 이미 봤어요. 근데 내가 2007년쯤에 내 돈이 다 돼서 두 손 들고 항복했어. 그럼 난 돈 못 버는 거죠. 제대로 봤어도. 저는 이 영화에서 이 부분을 좀 가장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엔 현실로 돌아와 볼게요. 그럼 그 당시 미국은 어땠느냐? 2007년이 그 아들 부시 재선할 당시였어요. 그때 이 사람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왜 미국인들이 모두 꿈꾸는 정원 있고 거기서 개가 뛰놀고 아이들이 함께 노는 그런 집. 그런 집을 미국인들이 모두 가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집을 엄청나게 지어댔죠. 공급이 엄청났어요. 자, 근데 집은 지었어요. 집은 다 지어놓고 나면 집에 입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거의 다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값이 비싸.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집을 살 수 있는 구매 대상이 못 되는 거죠. 실수요가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대출을 왕창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가장 심할 때는 닌자 대출이라는 게 유명했어요. 닌자 대출은 왜 푹푹푹푹 이런 닌자 말고 No I income, 소득 없어도 돼. No J, 잡 없어도 돼. No asset, 재산도 없어도 돼. 즉 소득도 재산도 직업도 없어도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딱 봐도 정말 너무나도 대출 받기 쉽죠. 어차피 집이 담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어디서 대출을 해주는지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이런 표현을 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제일 높은 걸 프라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가 알트 A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용도가 가장 안 좋은 등급을 서브 프라임이라고 해요. 즉, 이 사태를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라고도 부르는데 서브 프라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이라든가 아니면 상환 능력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을 해주는 곳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기지론,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줬다가 발생한 사태란 얘기예요. 즉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두 개 등장하는데 이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이 영화에서도 가장 어려운 개념인데 이 두 가지 개념이 하나는 MBS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CDO라는 게 있어요. 특히 CDO는 진짜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MBS라는 건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증권이란 뜻이에요. 그걸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0년 동안 3억 5천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근데 이거 회수하려면 30년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야, 이거 50%만 쳐서 1억 5천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게 투자 상품 종이로 다시 만들어줘. 이게 MBS거든요. CDO는 이것들을 막 평균을 맞춰 섞어 놓은 건데 핵심은 이거예요. 원래는 신용도가 가장 좋은 트리플 A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채권 회수율이 85%, 90%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지겠죠. 채권 회수율이 40% 이러면 엄청 싸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인 것들만 거래가 됐는데 여기서 장난을 친 거예요. 숫자적으로 장난을 쳐서 교묘하게 평균을 맞춰가지고요. 이거를 밑에는 엄청나게 부실이 많은데 맨 위에 점수 높은 사람들만 몇 명 껴넣어가지고 이거를 총점 평균은 높게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로 한 번 또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두 번째 파생 상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은행들한테 막 팔은 거예요. 자기네 은행은 안 갖고 다른 은행들한테 막 팔은 거예요. 투자은행들이. 그러면서 이게 큰 부화선이 됐죠. 근데 월스트리트에서 한참 시위를 많이 하고 지금도 시위를 하잖아요. 그때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이 친구들이 CDO에 이렇게 구성해서 팔았다는 걸 모를 리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과연 모르고 샀을까? 전문가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짝짝꿍 치고 이때 은행 임원들, 뮤추얼 펀드 회사들이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은행들, 투자은행들 파산했잖아요. 근데 그거 세금으로 메꿔줬죠. 그러면 결국 그때 떼돈 벌어서 보너스 받고 성과급 받은 사람들만 이익 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거 관련돼서 수사를 하는 부분,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을 갖는 경우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작할 때부터 부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겠죠. 집은 다 져놨으니까 사람들을 들여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출을 해서 다 집에 들여보내요. 근데 이자가 낮았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처음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그게 낮은 이자도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으니까 사람들은 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좀 성격 괴팍한 사람이 현장에 딱 갔을 때 집들이 다 비어져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이자도 내는 게 힘들어진 거죠. 그 사람은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금융 부실을 의심하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점인데 미국은 비소구주의라고 해서 내가 집 담보로 집을 빌렸잖아요. 근데 내가 집을 포기하면 그러면 은행이 그 집을 갖고 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은행이 집을 갖고 가도 그 남는 만큼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냥 집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이런 집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건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원래 이 사람들이 매달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바탕으로 만든 모기지론이 파산이 안 나고 잘 돌아갈 거고 그거를 만든 CDO가 잘 돌아갈 거잖아요. 근데 은행은 대신 집을 갖고 오죠. 이제 집을 경매에 팔아서 갖고 오는데 이런 집들이 너무 많이 지어놨으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났으니까 집값이 폭락하게 되죠. 즉 은행이 5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지금 집이 3억이야. 그러면 집을 팔 때마다 2억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반으로 만든 증권이 MBS였고 또 이거를 기반으로 또 섞어서 또 만들어 쓴 게 CDO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제곱 형태로 가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그 당시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제일 큰 위험이 뭐냐면 CDO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액이 날지 추정조차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미국 주가가 10,000까지 떨어져요.
1000만 원이었던 내 주식이 300만 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당연히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죠. 우리나라 코스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800 정도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2000에서. 그래서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이때부터 미국은 돈을 뿌리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섰고, 이거와 관련돼서 정말 수사가 많이 벌어졌었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배워야 하느냐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위기다라고 할 때는 제 경험상 그때는 크게 위험이 온 적이 없어요. 조정이 있어봐야 뭐 한 10%에서 20% 정도? 지금 서브프라임 전에 미국의 큰 사건들, 뭐 오일 쇼크라든가 한 35%? 이 정도 주가 조정이 왔는데 서브프라임은 40%가 왔어요. 정말 크게 많이 온 거죠. 근데 이런 기회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두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는 왜 부자가 못 되냐? 이때마다 빈부격차가 항상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항상 현금을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반 떨어지고 집값도 반 떨어지고 이러면 주식도 사고 집도 사고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냥 일반적인 가장들 볼까요? 내 전 재산은 집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대출 갚으려면은 아직 한 7년, 18년 남았어. 나머지 여윳돈은 주식을 놓고 돌리고 있었고. 근데 이런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두 개 다 떨어지죠. 거래가 안 되면서. 그럼 뭔가 살 수 있는 게 없죠. 우리나라는 현금 보유율이 너무 떨어져요. 포트폴리오에서. 한 30%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항상 보면 나라는 안 망해요. 우리 지수에 관련돼서도 알고 있겠지만 코스피 이런 국가에 투자하는 지수들은 국가가 망하기 전엔 괜찮아요. 코로나 때 올해 한 3월, 4월쯤 주가도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때 실제로 주식을 사신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걸 겪다 보니까 내가 현금 여유가 있으면 이거 뭐 세계 멸망할 일 아니니까, 우리나라 망할 일 아니니까 다시 오르겠구나. 이런 식의 큰 패턴들이 10년에 한 번 정도는 있으니까 이런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좀 보유하시는 것. 그리고 다들 너무 좋대. 다들 너무 잘 올라. 부동산, 주식 뭐 다 잘 올라요. 이러면 그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조금 비슷한 상태죠.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현금 포트폴리오의 양을 늘리셔야 된다는 거.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